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트로획과 문제풀이 24강 시간으로서 231번부터 240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3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231번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여기에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란 지연배상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지연배상 의미합니다. 이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에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위약금도 우선 변제의 대상이 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렇습니다. 위약금도 그러니까 저당권의 원본, 원래 꿔준도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자, 위약금, 그리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비용 등이 다 포함이 됩니다. 맞고요. 3.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에 1년분에 한하여, 자, 지연배상 1년분에 한하여 우선 변제가 인정되는데 이는 후순위 저당권자를 비롯하여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이다. 맞습니다. 뭐 좀 남아야고 후순위 저당권자들도 배당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저당권의 실행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죠. 저당권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린 질문이 됩니다. 5번 이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고 이자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율, 발생기, 지급 시기 및 지급 장소에 관한 약정을 등기해야 한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중 옳지 않은 것을 구하니까 231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32번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근저당권의 경우 피담보채권이 일딱 확정되면 자 근저당권은 일정한 시기까지 피담보채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확정이 되면 채권 최고액을 정해놓은 안도 내에서 올라갔다 내려가다가 확정이 되면 그 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담보되지 아니한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자,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된 겁니다, 지금. 후에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경매할 수 있다. 그렇죠. 토지를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축조된 건물은 일괄 경매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대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건물을 지은 때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일괄 경매권 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공동 저당권자는 각 저당 부동산의 전부를 동시에 집행할 수도 있고, 즉 동시에 집행, 동시에 경매 올 수도 있고, 동시 배당 순차로 집행할 때 만족할 수도 있다. 그렇죠. 20배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5번 저당권이 침해된 경우, 자, 저당권이 침해됐어요. 저당권자는 저당물을 보충하시오. 저당권의 값어치가 떨어졌으니까 행사할 수도 있으며 기한의 이익 상실을 이유로 즉시 변제하시오. 즉시 변제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양자는 둘 중에 하나 택일이었죠. 자, 이 양자를 중첩자로 행사할 수 있다, 없다인데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다 오고 하나만 X 옳지 않은 것이니까 232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번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233번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증축된 건물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어 자, 증축된 건물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된 겁니다. 기본 건물에 부합됐다는 얘기는 별도의 독립 건물이 아니에요. 자,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않더라도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면 공락인은 그 중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있죠? 왜 없습니까? 별개의 독립물이 아닌데, 자, 별도의 독립물이 아니니까 그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그건 부합된 겁니다. 기존 건물에.
그래서 새로운 경락이는 경영업종을 낙찰받은 사람을 얘기하죠. 경락이는 그 건물을 증축 부분 포함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근데 취득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2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저당권이 시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차권도 경락인에게 이정된다. 그렇죠?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대법원 판례입니다. 3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취득한 대지 사용권에까지 미친다. 대지 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했다 하더라도 대지 사용권하고 전유 부분은 뛸 수가 없으니까 거기까지 미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역시 대법원 판례로 정해진 얘기입니다. 4번 채권과 이를 담보하는 저당권은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과 저당권입니다. 원칙적으로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으로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거 중요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예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땐 유효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맞고요. 5번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치지만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저당권자가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제3자에 대해서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를 해야 됩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민법 359조하고 민사집행법 83조에 나온 얘기입니다. 다 동글뱅이 이거 하나만 해서 옳지 않은 걸 보니까 233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34번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 경매 청구 보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1번 건물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존재하고 있으면 법정지상권 성립합니다. 존재하고 있어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설정될 당시에 설정될 후에 축소되어야지 설정된 당시 이미 존재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틀렸죠? 두 번째, 저당권 설정자가 건축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건물에 대해도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없습니다.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3번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용의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축한 건물이라도 저당권 설정자가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일괄 경매 청구가 인정이 된다. 이건 인정이 됩니다. 나중에 취득하였더라도 요거는 인정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인정이 됩니다. 4번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각 대금에 대해도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토지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건물의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받을 수 없답니다. 틀렸고요. 맞고. 5번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를 청구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괄 경매를 청구할 의무는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일괄 경매 청구해도 되고 토지만 경매를 신청해도 되는데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 두 개 다 틀렸네요. 이거는. 자, 틀렸습니다. 그래서 타엑스가 하나만 5 그리고 옳은 것을 구하니까 234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235번 채무자 을은 채무자 을 자기 소유의 나대지 위에 채권자 갑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러니까 채권자 갑이 무슨 권리자다? 저당권자가 되는 겁니다. 채무자 을은 저당권 설정자가 되어 그 지상의 건물을 신청. 자, 채권자 갑이 저당권 설정한 당시에는 건물이 없어요. 지금 나대지니까. 그 후에 설정한 후에 건물을 신축하여 등기까지 마쳤으나 채무 불이행으로 갑으로부터 강제 집행을 받게 이르렀다. 즉 갑이 강제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갑은 토지의 경매 대금만으로 충분한 변제를 받을 수 있더라도 그 지상 건물까지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왜?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고요. 두 번째, 갑은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토지반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3. 일괄 경매의 경우에도 갑의 우선 변제권은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건물은 저당권이 없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4번. 을로부터 위 나대지의 소유권을 양도받거나 용의권을 설정받은 제3자 병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갑의 일괄 경매 청구권은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안 된답니다. 이거 꼭 알아두십시오. 제3자가 신축한 경우, 뭐 이런 경우, 또는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토지의 양수인, 이런 사람들이 건물을 지은 경우에는 일괄 경매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X. 5번. 경매 결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토지의 경락인은 특당의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에게 그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옳지 않은 것이니까 235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6번. 을은 갑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의 X가옥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자, 그러면 갑이 저당권자란 얘기고 을은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겁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위 가옥이 저당권 시행으로 병에게 매각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을이 있고 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을은 갑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예요. 설정. 을은 저당권 설정자, 갑은 저당권자의 채권자가 되는 거고, 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위 가옥이 저당권 시행으로 어떻게 됐다? 병에게 넘어간 겁니다. 경매 실행으로. 자, 이런 걸 머리에 두고 이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1번. 가옥에 대해 권리의 과자가 있는 경우 1차적으로 담보 책임을 지는 자는 갑의 소유자죠. 누구? 을이죠. 을 저당권 설정자. 갑이 아니라 을이다. 틀렸고요. 두 번째. 경매 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도 갑 또는 을의 담보 책임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매 절차 자체가 무효라는 얘기는 경매 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안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담보 책임, 양수인, 매수인이 없는데 담보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틀렸고요. 3. X 가옥의 부분 파손에 대하여 을은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가옥의 파손, 경매 물건의 파손입니다.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경매에서는 담보 책임이 발생하지 않아요. 권리에 하자가 있을 때 담보 책임이 발생하지. 그래서 이 부분은 X입니다.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니죠. 맞는 지문이죠. 물건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권리에 하자가 있으면 담보 책임을 지지만 경매에서는 물건에 대한 거는 담보 책임 지지 않는다. 동그랭이. 자, 4번. X 가옥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 담보 책임이 문제된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이 선순위 저당권이 경매 시에는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돼갖고 이 저당권을 포함해서 이 이하로 오는 모든 저당권은 다 말소됩니다. 결국 경매에 말소되는 권리는 담보 책임하고 상관이 없어요. 발생하지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죠. 틀렸죠. X 가옥의 권리 흥멸을 알고 있는 갑이 경매 신청을 한 때에도 병은 갑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죠.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락인이. 그래서 틀렸죠. 다 X고 하나만 O. 지금 옳은 것을 구하니까 236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37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7번. 근저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근저당 설정 후 저당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현재의 소유자는 피담보 채무가 소멸된 경우라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아니죠. 피담보 채무가 소멸이 됐으면 청구할 수 있다죠.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갑이 있어요. 갑이 소유권자고 을이 은행이라고 치면 자 은행입니다. 자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자 저당권 설정. 갑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받고 돈을 빌리는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저당권이 그 목적물이 주택을 갑이 병에게 판 겁니다. 자 팔았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자 병 입장에서는 피담보채권이 소멸되면 은행에다 대고 당연히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 또한 근저당권 설정자 즉 갑이죠. 갑 역시 피담보채무 돈을 다 갚은 거야.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피담보채권 다 소멸되면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 말소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근저당권이다 보니까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소해 달라고 그러면 다 말소를 해 줍니다. 자, 이거 틀렸네요. 틀린 거. 두 번째, 근저당권 설정 시 채권 최고는 필요적 등기 사항이다. 그렇죠? 반드시 채권 최고에 등기해야 됩니다. 3.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원본 채권액은 경매 신청 시에 자 경매를 신청할 때는 그 신청 시 확정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4. 결산기에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 설정자는 언제든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그렇죠. 해지의 의사표시하고 피담보채무 확정해서 돈이 얼마인지 갚을 돈이 얼마인지 액수 정한 다음에 그거 갚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들 많이 하죠. 중도 상환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는 실제 채권의 전액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 그러나 채무자가 아니라 이게 물상 보증인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근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는 전액을 변제해야 된다. 그래서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이니까 237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로서 틀린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1. 채무자가 파산 선고받으면 그 즉시 확정됩니다. 맞고 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 시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매수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입니다. 매각대금, 경락대금 다 같은 말입니다. 경매이기 때문에 맞고 3. 기본계약이 해지된 때 기본계약이 해지됐으니까 바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돼서 피담보채권을 갚으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근저당권자가 사망할 때 사망을 하면 이거 상속되잖아요. 상속. 그리고 아직 변제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따라서 상속 갖고는 피담보채권의 확정식이라고 할 수는 없죠. 없는 겁니다. 5번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 회생 절차입니다.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때 그때는 피담보채권이 확정이 됩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채권의 일부가 양도되면 그 부분의 근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답니다. 아니, 일부가 갔다고 일부만 어떻게 갑니까? 안 가는 겁니다, 이거는. 승계되지 않고,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가 양도 또는 대의 변제한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의 변제자에게 이전될 여지는 없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그렇습니다. 틀렸습니다. 두 번째, 채권 최고액이나 우선 변제를 받는 한도액을 의미하고 책임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맞고요. 3.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 원인의 변경에 관하여 후순위 권리자가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채무 원인 변경에 관해서 후순위 권리자 승낙 안 받고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면 그 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채권 최고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그렇죠.
확정이 되면 그걸로 땡입니다. 그 이상은 담보하지 않는다. 맞는 설명입니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당사자의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그렇죠. 확정되기 전이라도 당사자가 약정에 의해서 중도상환 약정을 합니다. 대신 은행의 상환 수수료로 피담보 채권에게 뭐 0.5% 또는 비싸면 2, 3%까지 갚는 조건으로 하죠. 자, 그래서 요 역시 맞는 지문입니다. 다 동글뱅이 하나만 X 틀린 걸 구하니까 239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전화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채무의 이자는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맞는 설명입니다. 민법 제357조 제2항에 나와 있고, 이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매수인이 될 수 있다. 매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63조 제2항입니다. 3. 근저당권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 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 채무를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제3자이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채무자는 채권 최고액이 넘어가면 피담보 채권 전액을 변제해야 되지만 물상보증이나 제3자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됩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4번,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그렇죠. 시효가 완성이 됐다든가 어떤 기타 사유에 의해서 그 담보물권 부정성에 의해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따라 소멸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5번,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여러 개의 부동산의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공동저당이죠 바로.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자, 동시 배당이에요. 동시. 경매가 동시에 다 들어간 겁니다. 공동저당 해놓은 게. 때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변제받는데 매각된 부동산의 수로 나눈 금액이 각 부동산 경매 대가로부터 변제받을 금액이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수로 나누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그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안분 배당한다. 안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안분, 배분 또는 안분 배당 해서 그 가격에 비례해서 나눠야지 단순히 수로 나누면 안 되죠. 어떤 거는 1억에 팔리고 어떤 거는 10억에 팔렸을 텐데 단순히 수로 나누면 그 1억에 팔린 것도 5억을 배상해야 되고 뭐 10억에 팔린 것도 5억에 배상하고 이게 아니라 비례에 따라서 배분하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걸 구하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24강 시간이었고 여러분들과 함께 231번부터 240번까지 함께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는 항상 귀를 쫑긋 세우시고 눈 크게 뜨고 긴장하시고 계속 풀어주실 걸 당부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